지난 2일 미국 CNN에 따르면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여성 사형수인 리사 몽고메리의 형집행을 연기한 1심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전에 사형이 집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의 입법 예고,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번 법안 어떤 법안인가요? 예, 이 법안은 흉악범죄,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형을 우선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살인이라든지 약취유인, 그러니까 납치로 인한 살인치사, 강간으로 인한 살인치사, 아동성범죄로 인한 살인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기존 법안에서 어떤 게 변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 법안에서는 이제 사형을 이제 꼭 집행하도록 한다. 일반적인 규정이 있었다면 지금 이제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입법은 반드시 우선하여 집행한다라는 말을 넣음으로써 이렇게 사형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강행 규정으로 만들겠다. 반드시 이제 관철시켜야 되는 규범으로 격상시키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입법을 하신 거죠. 이 사형제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선 140국에서는 우선 사형제를 폐지를 했고 지금 사형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한 20개국밖에 되지 않아요. 사실은 대한민국 1997년 이후, 그러니까 12월 30일 이후에는 아직까지 이제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인륜적, 생명권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사실은 국민의 68%가 사형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고 합니다만 일단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고요. 또 잘못된 판결의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1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전북 3례 나라 슈퍼 3인도 강도 치사 사건이 이제 그런 하나의 예시고 또 사형제도가 이제 범죄율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그것을 이제 증명할 수가 이제 없다고 하고 또 네 번째는 이제 통상 문제죠. 2007년 유럽 평의회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 공조 협약 가입 의사를 밝혔으나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거절이 됐거든요. 이에 정부는 유럽 연합에 인도받은 범죄인의 경우는 사형 선고만 하고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이 서약서를 제출해서 사형 집행한다는 통상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예, 저는 좀 더 시기별로 도해를 해드리자면 1997년도 당시에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한때 사형수셨죠. 그분의 이제 결단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사형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인권적인 결단이 되게 컸던 것 같고 2000년도 초중반까지는 이제 어떤 인권 의식이 신장을 하고 저희 국제 엠네스티와 같은 인권 단체들이나 유엔 어떤 인권보장 이사회나 이런 곳들의 권고를 받아서 사형 집행을 안 했던 것 같고 2010년경 이 즈음에는 이제 EU와의 관계에 있어서 교수님 말씀하셨던 저희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서약서를 EU에다 제출을 하면서 이제 사형을 외교적으로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대외적으로도 표명을 했고 그리고 지금 들어서는 이제 사형제 찬성 여론이 훨씬 더 강합니다만 이제 지금 수십 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었던 상태에서 누군가 스타트를 끊기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결단을 하기에는 정치적 부담도 크고 외교적으로도 지금까지 형성되어 왔던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고려하에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실질적 폐지 국가라고 하죠. 폐지를 안 하고 이렇게 유지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사실 폐지를 하자니 사형제 찬성 여론이 높고 그렇다고 해서 사형제를 굳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 한번 받았기 때문에 굳이 움직일 요인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집행을 하자니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내가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최초의 20몇 년의 세월을 넘어서 최초의 대통령 또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정치적 부담을 지기 싫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절묘한 균형을 이루어서 사형제를 배제하지도 않고 변경하지도 않고 이제 그냥 사형을 집행을 중지하는 상태로 지금 수십 년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 크게 변화가 없는 이상 앞으로도 이런 현상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이제 홍준표 의원이 이런 상황에 이제 돌을 던진 거죠. 바꿔보자, 제대로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정면으로 딱 치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 입장이 겹쳐서 현재 유예 상태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집행을 하지 않는 상태인데 뭐 본격적으로 사형제를 없앤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집행만 유예하고 있는 상태고 이런 이제 과도기적인 상태가 상당히 오래가고 있다. 현재로서는 그 과도기적인 요인들이 다 제거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유지가 될 것이지만 뭐 그 과정에서 이번에 이런 법안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장을 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 감정적 찬성, 이성적 반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뭐 같은 맥락이죠. 이제 감정적으로는 이제 사형제를 집행해서 법의 무서움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이성적으로는 뭐 생명권, 인간의 뭐 존엄성들을 하면서 이제 사형을 이제 폐지하자는 그런 상황인데, 이 감정적 찬성, 이성적 반대라는 말 애매모호하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사형 제도를 좀 찬성하는 입장에 좀 쓰는 거지만, 저도 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인간의 또 뭐 존엄성이라든지 생명권에 걸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감정적으로는 굳이 살려둘 필요가 없는 분들이 한 대한민국에 10명에서 20명 정도는 있어요. 뭐 사형을 집행하는 게 좀 더 나으신 분들이 있는데, 근데 뭐 그걸 이제 저희가 감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뭐 국가의 어떤 이제 정치적인 고려라든지 뭐 일종의 이제 사형 집행이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단순히 사법의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단순히 인권보호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를 했을 때 사형 집행하는 것이 현재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은 사형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장기적으로는 폐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다만 좀 더 보완적인 대책이 필요하죠. 이게 지금 가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떤 분이 정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될 거라는 확신을 일단 사회가 먼저 줄 수 있어야 되고, 네. 둘째로는 이제 사형수들에게 소요되는 예산이나 낭비되는 공무원 대응을 하면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좀 커요. 이제 사형수 중에서도 유명한 몇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시도 때도 없이 이제 민원을 넣고 소송을 제기를 하고 뭐 공무원을 이제 쌍욕을 하고 때리고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해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좁은 방에 좀 가둬놓고 그냥 음식만 좀 주고 뭐 약간 이제 안 좋은 환경에서 좀 있도록 냅두고 그러다가 이제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형태의 좀 약간 방치된, 좀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의 이제 징역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마련을 하면 사형제를 폐지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사형제가 폐지가 되고 나서의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폐지가 되어야 한다는 정확한 이유를 여쭙겠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오판 가능성 문제는 조금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살인 사건에 있어서 이제 증거를 수집하고 판단하는 과학적 기법이 점점 더 발전하기 때문에 오판 가능성 문제는 상당히 줄어든 것 같아요. 저는 그거보다는 그냥 보편적 인권의 견지 하에서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전제 하에서 사형제는 장기적으로 폐지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형제도 폐지를 한다는 건 저는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정말 이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 중에 보면 목적성이 많아요. 내가 뭐 이 사람을 강간하겠다, 성폭행을 하겠다,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뭐 어떻게 뭐 죽여야 되겠다 계획하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말 목적성을 갖고 정말 흉악범들, 뭐 고유중 사건이라든지 뭐 엠번방이라든지 뭐 조두시라든지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봤을 때는 저는 사형제도가는 없어지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종신형이 없잖아요. 미국처럼 무슨 뭐 사회적으로 아예 격리시켜 놓은 게 없고, 무기징역이면 한 20년 뭐 머문 수 있다가는 또 어떻게 보면 사함받고 풀려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감정적인 요소를 좀 떠나서 이성적인 게 좀 걸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사형제도는 저는 폐지에는 반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흉악범의 뉴스가 나올 때마다 사형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흉악범죄에 대한 억제력을 들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뭐 제가 서두에도 언급해드렸다시피 이 살인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사이코패스입니다. 예, 감정이 없죠. 그냥 맹목적으로 죽이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뭐 납치로 인해서 뭐 살인은 줄어들었습니다만 우발적인 살인,
또 특히 우리나라는 가명 사회가 뭐 우발적으로 술을 마셨다 뭐 이렇게 되면 가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빌미를 주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누구나 내가 사람을 죽였어도 나는 어쨌건 뭐 사형 집행수를 받았습니다만 뭐 나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뭐 이런 말들이 있다고 해요. 무기징역보다 그 교도소 안에서는 사형수가 오히려 더 대우를 받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사형제 폐지는 저는 계속 반대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학계에서는 이걸 위하적 효력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뭐 나는 너를 처벌할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주어서 경고를 주어서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주저하게 만드는. 그렇지만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형벌의 위하적 효력은 요즘 들어서는 크게 의미는 없다는 게 다수설이에요.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본 결과 사형제뿐만 아니라 중형을 때린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드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학계 의견은 모아져 있고 실제로도 저희 조두순 사건 이후 유기징역의 상한이 2배씩 늘어났어요. 25년에서 50년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력 사건은 오히려 50%가 증가했단 말이죠. 수년에 걸쳐서. 결국 이제 무조건 처벌을 한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형수가 오히려 대우를 받는다고 했는데 사형수 여기에 빨간 명찰을 차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이제 사형수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주변 사람들이. 사형수들은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막 나가요. 막 나가고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해요. 좀 이런 것들을 안 들어주고 좀 사형수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율을 지키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이제 현재 행형제도의 한계라고는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사형제가 과연 그렇게 효과가 많이 있느냐? 뭐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뭐 제일 큰 효과는 사형제의 제일 큰 효과는 이거죠. 저 나쁜 놈이 죽었다는 어떤 시원한 감정을 국민들한테 준다. 이게 제일 큰 효과고 나머지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여쭤본 질문 내용의 감정적 찬성이라는 게 약간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뭐 저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손가락질 하면서 저런 이제 죽어 마땅한 놈들, 죽어 마땅한 놈들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정의관념 또는 어떤 그런 통쾌한 관념이 사형제도를 집행하게 되면 충족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적으로 느끼는 어떤 집단이 느끼는 뭐 사이다라든지 뭐 어떤 그런 긍정적인 감정들 뭐 이런 부분이 사실 사형제도의 거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사형제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이 절약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그런 감정을 위해서 사형제를 꼭 유지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론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흉악범죄에 대한 위화적 기능이 거의 없다. 이거 학계에서 나온 이야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 내용도 어떻게 보면 가설 아닐까요? 통계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됐어요. 사형제를 유지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들이 과연 흉악범죄가 늘어났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다수설이고 지금 이제까지 100 몇십 개국이 14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사형제를 폐지를 했잖아요. 그 140개국이 넘는 나라들을 보면 사형제를 폐지한 이후에 범죄율이 뭐 유의미하게 증가한 나라들이 많이 없어요. 이거는 사실 이제 범죄율이라는 거는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형이라는 요소 딱 하나만 떼서 판단하기는 좀 힘든 면은 있죠. 그렇지만 이제 학술적으로 사형제도가 범죄를 예방한다. 이건 전혀 근거가 없다. 이렇게 최근은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어요. 많은 학자분들이 그렇고 통계를 연구하시는 분들 역시 비슷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뭐 그런 이제 학술적 근거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한다고 해서 뭐 그게 이제 납득가는 의견이 되는 건 아니고 뭐 그러니까 사형을 당할 만한 분들은 내가 죽는다는 걸 신경 쓰지 않아요. 그렇게 나는 잘 피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나는 죽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형사소송법 제465조 1항에 따르면 사형 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한다. 463조를 보면 사형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은 6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렸어야 했던 것 아닌가요? 그렇죠. 이론상으로는 이제 그렇죠. 근데 집행이 1997년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느 법무부 장관이라도 쉽지는 않죠. 그 법무부 장관이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전반의 국민의 또 이런 분위기도 봐야 될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대통령이라든지 뭐 여당 야당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상황들도 봐야 될 거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혼자서 집행이 떨어졌다고 해서 6개월 이내에 어떤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쉽게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뭐 대한민국에 60명의 지금 뭐 사형 집행수가 있다고 하고 교정시설에는 이제 57명, 군 교도소에 이제 3명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아직까지 뭐 살아있는 거 보면 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뭐 이제는 사형 제도가 없어지진 않았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종신형에 가까운 그런 게 좀 흘러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이번 법안 역시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근데 어차피 이번 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수정안도 없을 거고 크게 이제 논의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여당 입장에서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굳이 검토할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465조 1항이 이미 있는데 그거랑 뭐 굳이 다르지도 않는 조항을 왜 삽입을 하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가 있고 차라리 넣을 거면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뭐 법무부 장관을 처벌한다 이런 조항을 넣던지 해야지 그런 조항 없이 그냥 이미 이제 뭐 한다라는 조항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우선해서 반드시 집행하도록 한다 이런 걸 또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이 있고 반드시 지킬 필요도 없는 규정들도 있어요. 지금 이제 465조 같은 경우에는 꼭 지킬 필요는 없는 규정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건데 이걸 이제 그런 이제 강행 규정,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으로 바꾸고자 지금 하는 거죠. 뭐 그거 자체로는 의미는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는데 이걸 뭐 넣어봤자 크게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이제 의문이 첫째로는 있을 수가 있고 둘째로는 뭐 이 조항을 넣는다고 해서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는 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뭐 이런 게 좀 필요가 있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셋째로는 이제 지금 국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킬 이유가 거의 없어요. 법제처라든지 뭐 법사위라든지 검토를 해봤을 때 이 법안은 현재 법체계에 맞춰서 적정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이 법안은 뭐 소위원회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사장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0년에 선고에서 헌법 제37조 2항에 반하지 않는다며 찬성 5명, 반대 4명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일단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는 입법부가 정할 사항이지 헌법재판소가 정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고 다만 이제 사형제가 위헌이냐라는 거를 또 따로 이제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은 말이에요. 110조 4항에 명시적으로 사항을 형벌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근거해서 법률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 자체를 심사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사형이라는 형벌을 명시적으로 헌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헌법에도 있는 거를 왜 위헌 판결하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저는 이런 헌법재판소의 어떤 한계나 기능에 비추어 봤을 때 헌법재판소는 앞으로도 사형제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이제 국민 여론이 계속해서 사형제 존치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회 역시 굳이 이제 이 법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제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사형제도를 없애지는 않겠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뭐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들도 어쨌든가 지금 집행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사형제 폐지를 이제 가끔 얘기는 해도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굳이 사형제를 폐지하자고 우리가 나서서 문제를 일으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현재 이제 헌법의 문헌과 헌법재판소의 기능의 한계에 비추어 봤을 때 아주 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절묘하게 균형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은 당시 헌재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뭐 이게 이제 두 번째죠. 그러니까 1996년에는 찬성 7, 반대가 이제 2명이었고 2010년에는 이제 찬성이 5, 이제 반대가 4명이었어요. 점차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갭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2009년 이제 개봉한 영화 이제 집행자를 보시면 연쇄살인마가 이제 교도소 안에서 이제 자살 행위를 하면서 죽어가는 연쇄살인마를 집행자들이 살려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제 벌어져요. 영화 속에서.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서 그렇게 자살하면 1차적으로는 교도소의 책임이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집행을 해야 된다는 의무에서 꼭 그 연쇄살인마를 죽어가는 연쇄살인마를 살려야 된다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러니까 집행자로서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형제도 뭐 폐지, 뭐 찬성, 반대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아까 뭐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정적이냐 이성적이냐 뭐 국민이냐 아니면 뭐 법이냐 여러 가지 그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헌재에서 내린 결정 앞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7대2 지금 5대4 뭐 5년 뭐 10년 지나면 제가 봤을 때는 예, 감정적으로 뭐 폐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만 예, 앞으로는 결정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사형제도에 대해 사형은 살인범의 인간성을 훼손할 수 있는 모든 가혹행위로부터 살인범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인도적 형벌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 엠네스티는 2018년 통계를 통해 142개국이 사형을 폐지했고 20개국만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한국은 2007년 이후 세계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의 입법예고였습니다.